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카드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라고 밝혀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김동연 지사조차 손절한 법인카드 의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100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00건, 무려 100건. 김동연 현 경기지사조차 손절한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 건수가 100건이다. 김동연 지사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증원. 정치권에서 논쟁적인 이슈죠. 동아일보 오면 함께 보시죠. 자, 다시 동아일보 오면 주시죠. 자, 뭐라도 주세요. 동아일보 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타협할 일이 아니다라고 최근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조차 이거 윤석열 정부 잘한 것이다라고 모처럼 정치권에선 맞장구를 친 문제인데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 뭐라도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동아일보 오면 의대 정원 한 번에 1000명 늘려야 한다. 매년 5%씩 점점 확대해야 된다라는 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자, 정신을 다 잡고 우리 모두 집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4면 기사입니다. 주2 함께 보시죠. 주2회 법정 출석 현실화. 당무 부담 커지는 이재명. 어제도 이재명 대표 재판 갔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다음부터는 10분 먼저 오세요 라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에 10분 늦게 온 까닭에 재판부가 화났던 걸까요?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00. 오늘 중앙일보가 8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연 경기지사, 김혜경 씨의 법카 100건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밝혀서 다들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김동연 지사조차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손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와 관련해서 어제 국감 중에 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나 건건이 모두 다 구속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멈칫. 한겨레신문 오면 기사 함께 보시죠. 하마스 괴멸, 비용 큰 데다 과잉 보복 논란에 이스라엘이 멈칫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가자의 지상군 투입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인데 사실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다 소거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 이유가 크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방송 화면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멈칫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기술적인 문제 저희가 완벽하게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0.5선 박정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죠. 박영진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쟁쟁한 패널들과 오늘 아침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재판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다른 혐의 추가되면 재판이 더 늡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재판 리스크가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33분간
이 대표가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어제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재판부는 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부터 일찍 오세요 라고 당부를 줬을까? 재판 뒷이야기 오늘 도직구쇼에서 털어놓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었죠. 이재명 대표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만 정작 재판에 들어가서는 억울하다라는 항변을 33분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각을 했어요. 그 재판부가 뭐라고 했어요? 당무 일정 고려에 재판 30분을 늦춰줬어요. 아,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재판을 30분 늦춰줬는데 여기에다 또 이재명 대표가 7분을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음부터는 피고인 10분 정도 일찍 와주세요. 와서 대기해 주세요. 라고 재판부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합니다. 재판 중에 하품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기자들에 의해. 검찰이 서판교 터널 개설 사업을 언급할 때 이 대표가 하품하더니 검사를 봤다. 1공단 공원화 사업 부지 사진 PPT로 공개하자 한숨 쉬고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모습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부한테 한 소리 들은 모양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30분을 늦춰줬는데 법원이 배려한 것일 텐데 거기에 또 한 10분 정도 좀 못 되는 시간에 늦으니까 재판부가 한마디 했어요. 다음에는 10분 정도 먼저 와서 좀 기다려라.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습관이죠, 습관.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약속하면 맨날 한 5분, 10분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지각을 해도 이 상황은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이러다가 징역 50년까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재판부 담당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부터 징역 5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각하고 늦게 오는 그런 습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늦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번이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공판이었지만 두 번째 공판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예. 지난번 공판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리 이석하고 국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국감도 가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선 제가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재판부를 경시한다, 재판부를 만만히 본다 이런 시그널을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리 점잖은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잠재의식적으로 내가 재판에 나가기 싫다. 재판을 한 번이라도 더 연기해가지고 선고를 최대한 늦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뭐 검사들이 증거 내세운 거 봤더니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없더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한 일이 있고 본인이 변호사로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어떻게든 늦추고 싶다 이런 마음의 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항상 이제 재판을 할 텐데 예. 재판은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재판부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0.5번이 빠졌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꽉 채워가지고 재판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겹더라도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재판 가기 싫다라는 게 이 무의식 중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해설도 지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재판을 받으셨던 모 정치인이 저에게 사석에서 이 중요한 본인의 정치적 기로가 달려 있는 재판에서 판사 앞에 딱 섰는데 판사가 염라대왕처럼 보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재미있게 흥미있게 기억을 하는데 이 재판도 사실은
염라대왕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판사님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이제 찬바람 불기 네. 시작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수능을 보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늦춰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수험생 입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33분간 항변을 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리 돼가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언론에 나갈 것이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답변이었는데요. 뭐라고 주장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일방 주장만 보도될 것 같다. 반박 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줬어요. 검찰 민간업자들에게 이 회수 누룽지 긁듯 닥닥 안 긁었다고 뭐라 하는 것 같다. 표현이 흥미로워요. 누룽지 닥닥 긁듯 민간업자에게 이 닥닥 안 회수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냐. 10원 하나 이익 얻지 않았다. 검찰 놀리면 징역 50년이다 이대로라면 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33분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요 이재명 대표의 요 발언이 이제 알려져서 제가 이제 검찰 관계자를 직접 취재했는데 누룽지 긁듯 박박 긁듯 이익 회수 안 했다라고 네. 검찰이 뭐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해서 검찰 공식 입장은 아닌데 제가 취재한 한 검찰 관계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누룽지 박박 긁듯 이익을 회수하라고 했냐. 상식전에서 법적인 기준에서 회수해야 할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이 누룽지가 안 긁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대장동이라는 밥솥을 누룽지가 안 긁히게 밥솥 주인이 가져갈 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판 과정 이제 지나가면서 나중에 진실 그다음에 전체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앞서도 뭐 재판정 출두하는 게 한 7분 정도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렇게 가면 검찰 주장만 언론에 보도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라는 거 보니까 사법 시스템을 아직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영장도 이제 기각이 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마저도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내용마저도 내가 조절해서 내 얘기가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모든 부분들은 기소가 돼서 사법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더 왈가왈부할 일은 저는 뭐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제 알아서 본인이 이제 그 재판을 잘 받아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느낌은 여전히 너무 쉽게 본 사안을 좀 가볍게 보고 있고 모든 사항을 아직도 내가 통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이 언론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 염라대왕이라고 느끼는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재판정 앞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좋은 의미로는 여유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진실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저런 생각을 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얼마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느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표현, 제 눈에 띈 게 제가 자세히 봤는데 검찰은 지금 한 손에는 현미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 그만큼 나에게 제기된 혐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모래 아래에서 뭐 진주 찾기 정도로 검찰이 탈탈 털고 있고 혐의가 작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잠시 후에 국감장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혀 다른 생각도 들려드릴 거예요.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다. 근데 이 대표는 본인 혐의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 뭐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론의 근거는 지역사회에서 초기 개발에 있어서 개발 사업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개발하느냐. 따라서 일정 정도 자기가 봤을 때는 초기의 리스크를 감수해낼 만큼의 이익을 보전해 준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성남 시민은 자기를 통해서 지역사회 개발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출발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를 조사해 봐라. 나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의 솔직히 저인망식의 수사
그리고 수사된 증거의 노출을 통해서 오히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가령 제가 느끼기에는 예컨대 제가 서울시에 있었을 때도 소위 그 시금고라고 하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그 시가 돈을 내는, 우리은행이 시에 돈을 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50억 있었고 그걸 정당하게 썼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거조차도 문제인 것처럼 보고가 나온 거 보면 저도 검찰이 너무 과하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저인망식, 즉 현미경 들고 땅 팔면 땅이 잘 안 파지죠. 이상하게 엉뚱한 데 파집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저 표현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현미경을 들고 땅을 파면 예. 현미경이 너무 자세히 보니까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도 그런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엉뚱한 데를 쑤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검찰 비유에 따르면 한번 쓱 곡괭이로 쓱 걷어내는데 줄줄이 나왔다. 검찰에서는 뭐 이렇게 반복할 것 같기도 그렇겠죠. 한데. 검찰 입장에서 예. 쑥 나와서 발견된 걸 우리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네. 인지된 사건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를 어떻게 안 잡고 지나가냐. 이런 검찰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억울할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네. 죄를 처음부터 규칙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법인카드로 자기 샌드위치 먹지 않았어야 되죠. 네. 누룽지 박박 긁듯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들려드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법인카드를 100번 박박 긁은 어찌 보면 김혜경 씨 의혹. 과연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보셨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사의 입장, 검찰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꼼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무슨 소리냐, 한 건 한 건 혐의 자체가 구속될 사안이다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1년 반 가까이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대북 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럼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입니다.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이다라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강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의 주장대로 한 건 한 건 나눠서 영장 청구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게 입증됐지 않냐,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반박한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됐지만 오히려 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대표 입장에 좀 난처해진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기소하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과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답변 둘 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인상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법사위라서 김영배 의원의 질의와 송경호 지검장의 이제 답변 과정을 쭉 들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적을 좀 하나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현미경을 들고 했던 돋보기를 들고 했던 열심히 수사했잖아요. 예. 그 최종 결과는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많은 국민들이 야, 뭐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를 탈탈 털더니 결국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물론 이후에 재판이 있습니다. 네. 재판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굳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어겨가면서 그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검찰의 이런 그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결과 덕분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 방탄 리스크는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사법 리스크는 끝났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재판 수사로 인한 어떤 부담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방탄 리스크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황해하는 걸 어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뭐 구속이 됐었으면 저렇게 날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날을 세워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검찰은 되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정파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잘못을 수정하는 과정이 국정감사의 과정이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피감기관인 송경호 지검장이 막 날을 세워서 의원하고 맞대질하고 싸울 상황이냐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한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저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우리 법사위원 여러분들 아주 호감 있게 생각한다 이제 이러면서 분위기는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주 정파적으로 질의합니다. 편협하게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의를 통해서 피감기관이 뭐 국토부라든지 혹은 뭐 법무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바꾸고 제도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계기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 2년 가까이를 이렇게 탈탈 털어놓고는 그 지금 첫 번째 결과는 검찰의 완패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검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이전에는 수사를 다 찢어놨잖아요. 그런데 또 송경호 지검장이 와서는 수사를 또 다 걷어들여서 한 군데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기각되고 나니까 또 다 이게 찢어서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실 때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 검찰이 한 일인데 너무 이랬다 저랬다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쪼개기 기소, 쪼개기 수사에 이은 쪼개기 기소로 좀 네.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이 내세우는 반박 주된 논리는 어쨌든 영장 기각된 것 아니냐, 검찰 수사 한 번 먹은 거 아니냐, 한 방 먹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박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법원의 영장 결정,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 영장 결정,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굉장히 좀 점잖게 우회적으로 들렸지만 그게 뭔 논리적인 영장이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빙빙빙 돌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혁진 화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영장 기각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다. 예. 나는 수긍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저는요. 송 검사장이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요? 왜요? 네, 왜냐하면 플랜 B가 없잖아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말대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영장을 갖다가 해야지 왜 수원에 있는 사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각당해가지고 박용진 의원님한테 저렇게 혼납니까? 전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꼼수의 달인이잖아요. 낙꼼수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위증 교사까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판사까지도 인정을 했어요. 150만 원 유죄 선고받았죠. 왜냐하면 위증이 더 나쁩니까? 위증 교사가 나쁩니까? 위증은 자기 죄를 위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위증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교사한 사람이 더 나쁜 거라고 그래요. 위증 교사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였습니까? 경기도지사였잖아요. 지금은 경기도지사일 때보다 훨씬 더 권력이 공적인 사적인 권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공식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다가 당대표이지만 사적 권력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개딸 부대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한판 붙으면서 플랜 B도 없고 플랜 C도 없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의 그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준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명검 대첩이에요.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예. 진짜 치열하게 붙는 거고 이재명 명검 대표는 대첩. 지금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밥까지 20일 넘게 이렇게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처하는 검찰의 자세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굉장히 그렇다. 만약에 검찰이 패배하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검찰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뭐 이화영, 뭐 김인섭 이런 피라미드는 다 잡아놓고 매기 진짜 그 대여는 놓치고 예.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일 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도 저 밥 주면 안 됩니까? 밥 굶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각오로? 금식해야 될 사람은 진짜 그 검사장 이하 그 담당 그 라인에서는 어쨌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밥 굶어야 될 사람은 검찰들이다. 똑바로 좀 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 수사방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 불리던 정진상, 김용의 부패 방지 사건 수사도 했습니다. 또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의 뭐 위증, 증거 위조 이런 사법 방해 행위 또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했고. 증거인멸, 뭐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의혹, 위증 교사, 상당한 재판 장애, 사법 방해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이 지금 뭐 오늘 뭐 박용진 의원한테도 혼나고, 정익진 변호사한테도 혼나고, 박정호 의원님, 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수사하면서 좀 애로사항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측근들이 너무 막 방해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 애로사항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 중간에 뭐 이것저것 나올 때마다 검찰 수사에 협조 안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만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얘기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뭐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하려고 했던 시도들 국민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익진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마치 무죄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무죄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검찰이 좀 더 꼼꼼하게 봤었어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본인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나 이런 사법 과정에는 더 이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방해하고 이 안에서 또 재판을 꼼수 부려서 연기하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 및 증인들을 자꾸 훼손하고 변형시키려 하는 시도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죽하면 굉장히 그 국감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예.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저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이래서 막 이렇게 추궁하고 질의하고 이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축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 있게 예. 얘기할 수 있도록 검찰이 좀 차분하게 그다음에 단단하게 좀 준비를 해서 재판에 잘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사실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하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수집 범위 내 가능한지 이것이 의문이고요. 제가 이 과정을 저 혼자 주민등록 떼보고 뭐 했겠습니까?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조사하시고 수사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꽃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자, 검사 비리를 갑자기 제보받았다며 제기한 김우겸 의원. 이번에는 저 취재가 맞는 것인지 정치권에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검사 수원지검 2차장의 입장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김우겸 의원이 뭐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한창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향해서 딸 위장 전입, 세금 1,800만 원 체납, 사적 신원조회, 천암 골프장 동료 검사 이용 특혜 뭐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2차장이 이렇게 반박했어요. 위장 전입은 현재 원상 복구했고 세금도 납부된 상태고 나머지 사실 무근이다. 천암댁이 이혼 소송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건데 국감에 동원돼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 취재한 건 이번엔 좀 확실한 건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네요. 결국 뭐 위장 전입과 이제 세금 지연 체납 같은 문제인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거를 저 국감장에서 충분히 뭐 개인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김우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 김우겸 의원이 타겟한 검사가 수원지검의 2차장 쌍방울 대북송금을 또 책임 있게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자, 그 논리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당신은 수사할 보면 자격이 없다. 역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보면 질문할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 몇이나 되겠어요? 김우겸 의원은 저 질문할 자격이 되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세금 못 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한다라고 지역구 옮기느라고 주민등록법 위반했을 수도 있고 재산 등록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 등록된 뭐 가상자산 포함해서 수두룩하게 나온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뭐 3분의 1 정도 그 검찰이 다 조사해보고 당신 질의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합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비위가 있는 검찰을 검찰 스스로가 내몰라라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그 시선도 따갑습니다. 사실은 자기 편을 너무 감싸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송영호 검사처럼 수사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국감을 통한 우리 대표 수사의 차질을 빚기 위한 어떤 시동이고 또 저런 제보가 의원들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을 좀 가려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것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검찰총장이나 그런 쪽에다가 이 사람 문제 있네.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뭐 민주당 의원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저런 비위 국감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김우겸 의원이 취재를 좀 확실히 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 최근 3연발, 3연타 꽝이었잖아요. 일단 그 내용에 주목합시다. 네. 내용에 주목을 해서 보면 여러분 김우겸 의원이 제기한 내용 중에서요. 뭐 골프장 부킹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골프장 예약하는 이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 그거 무슨 범죄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좀 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워야 될 일이긴 한데 다 냈다니까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인도 인정한 위장전입 있잖아요.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이거는 사실은 뭐 현행법 위반이죠.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인이 위반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일이요.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암 쪽 회사의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뒷조사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래? 수사방해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뭐 존경하고 또 저 민주당의 이제 대선배입니다만 한 가지는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완벽한 사람들이 취재하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내가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국감장이니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과정이고요. 예. 이게 수사의 상황으로 가면 이제 저희 뭐 기자나 아니면 우리 저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리 과정을 통해서 서로 깨끗하고 서로 완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어제 그 과정에서 국감 과정에서 검사의 혹은 검찰의 흠을 지적하고 잡는 건 제가 어제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고검장이.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부 감찰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 찾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고검장의 역할이고 검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깨끗해지고 국민들이 검사를 신뢰하고 검찰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절반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절반은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내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면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구를 조사하는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일단 처벌부터 하고 봐야죠. 네. 자, 일단 해당 이 검사는 김경민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한 혐의가 위장 전입, 뭔가 이제 세금 체납, 하지만 이제 완납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더 차분하게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과연 이번에 제기한 김우겸 의원의 취재는 과연 맞는 취재인지 여부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국감장에선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법과 얘기. 행안위로 좀 국정감사장을 옮겨봐서 김동연 지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부 법카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까지 의심된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100건! 들어보시죠.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료 예상보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폭탄 발언을 하니까 질문을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100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100건이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게 뭐 소고기, 초밥, 뭐 한우가 소고기구나 등등 샌드위치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100건이 뭐가 많습니까? 지금 저 오늘만 해도 벌써 카드 한 두세 번 썼거든요. 뭐 한 일주일은 몰라도 한 달이면 100건 충분히 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을 거다 그 생각은 들고요. 김동연 경기지사조차 사실은 이 의혹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김동연 지사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죠. 뭐 우리 당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카드를 100번 뭐 그 이상 썼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일각에서 뭐 7만 몇천 원 사건 갖고 이런다. 그런 얘기를 표현이 좀 나와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김동연 지사가 훨씬 더 그 입장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 지사였으면은 100건만 나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더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샴푸를 갖다 딱 보면 샴푸 보면 여기에 일본어 딱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일본제 샴푸가 딱 있어? 그러면 저 그 드는 생각이 이거 얼마짜리야? 그럼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 돈으로 샀어? 내 돈으로 샀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아니에요 이거 법인카드로 샀어요. 그러면은 내 돈은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인카드가 이렇게 사적으로 그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지금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가 그 국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국감에서 증언한 거는 그 자체가 위증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증언의 무게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자회견하는 그런 무게가 다른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마 야당에서는 이 그 증인 채택하는 것들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추측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그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아내가 쓴 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몰랐던 것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정익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아니 집에 이 비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모를 리 없냐라는 취지의 또 개인적인 견해까지 주셨어요. 지난해 5월로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법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다른 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지사가 되시면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뭐 적극 협조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죠.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김동연 후보가 그 부분은 명확히 문제가 있다는 데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문제가 있지요. 또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동연 지사는 지사가 되기 전부터 저 법카 유형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한 분이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실장이 당시 김동연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법인카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보냐. 문제가 있고 김동연 당시 후보는 내가 지사가 되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자체 감찰했고 수사 의뢰했고 조금 전 국감장에서 100건이 넘게 유용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내가 긁은 건 아니지 않냐.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 두 분의 얘기 들어보면 이 물리적으로 긁은 건 김혜경 씨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이 물리적으로 긁고 구입한 것들, 그게 배달돼서 사용된 사람, 그게 김혜경 씨고 이재명 대표라면 그 법카를 물리적으로 안 긁었다고 해서 법카를 안 썼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말장난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어제 국감장에 들어가는 사람 인터뷰 보니까 매일 샌드위치 법카를 사 먹었대요. 본인이 먹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카드를 내가 안 긁었다? 당연히 그 샌드위치 사온 사람이 긁었죠. 예. 그 얘기를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를 들면 뭐 샴푸를 썼는데 머리 감기 준 사람이 내가 아니었다. 예.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김동연 지사도 별로 부담이 없었다고 보는 게 어제 답변한 걸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지사 되기 전에 감찰이 다 끝났어요. 네. 감찰이 끝난 걸 보니까 그 정도 횟수의 비리가 있었더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당연히 도로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아무리 뭐 같은 민주당이지만 그 본인들이 쓴 법인카드 것까지 왜 내가 본인이 덮어갈 이유가 없다. 뭘 그럼요. 아니 내 카드도 아닌데. 예. 도지사 되기 전에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정권, 같은 정부가 이양됐더라도 앞 정권이 잘못한 걸 뒤에 정권이 어떻게 그걸 다 덮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김동연 지사로서는 국감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예, 혹시라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공격을 하냐, 혹은 저렇게 방치를 하냐 오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하시기 전에, 정치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예. 기재부 장관이에요. 경제부총리.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부총리가 보기에도 100건. 이제 어떤 법인카드라든지 예. 국고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늘 예민하게 보고 있었던 관료 출신이니까 그냥, 그리고 이미 벌어진 감사 내용, 조사 내용, 자체 확인 내용을 이렇게 그냥 국감장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저처럼 이제 정치인 출신이었으면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수사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두루뭉술하게 했을 텐데. 두루뭉술이가 넘어갔을 텐데, 이제 관료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좀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연 설명 들으니 또 확 더 뉴스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출신이 보기에도 법인카드는 100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의혹에 대해서 전모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건은, 포인트는 가짜 뉴스가 대선 전에 생산되고 기획되고 유포되는 과정에 민주당과 관계가 있느냐,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허위 녹취와 야당인데, 녹취록에 등장했던 인물조차도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습니다. 난 최재경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최재경이랑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도가 됐느냐? 제보자 역할을 했던 조우영의 사촌 이모 씨조차도 저 최재경 안 만났는데요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 최재경 안 만났는데요.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조우영 사촌 이모 씨. 근데 이 이모 씨는 공통 분모예요. 김만배 신앙님이 만든 그 윤석열 커피 보도와 관련해서 JTBC 기자, 당시 그 기자를 만나서 이 이모 씨가 무언가를 또 제보해줬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모 씨조차도 나는 최재경을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모 씨,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만난 자리에서 녹취가 이루어졌고 이모 씨조차 저 최재경 발언 아니다 라고 이실직고한 듯, 그 김병욱 의원 및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의 녹취가 마치 최재경 당시 검사가 한 말처럼 가짜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된 거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걸 전달해준 사람 역시 이재명 캠프의 TF 단장 팀원인 걸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검찰은 한 유튜브 매체 대표의 발언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의 A씨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해 2월쯤 최재경 녹취록 존재를 들었지만 그 원본도 아니라 우리도 보도 안 한 거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조차도 저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당시 허재현 기자, 다른 사람이 음성을 재현한 파일이라고 얘기했다. 결국 재현 파일, 둔갑 사실이 진보 유튜브 매체 대표 입에서도 나온 겁니다. 당시 A씨에게 전화한 건 맞지만 다른 내용이었다. A씨는 기억을 만들어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당 기자는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가짜뉴스 왜 만들어진 걸까요? 김병욱 의원은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녹취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제 국감에서 이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보좌관들이 직접 관련돼 있고 캠프에 있던 의원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항의가 좀 들어왔는데, 본인은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 보좌관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녹취록을 옮겨놓은 것 같은 형태로 PPT를 만들어서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대화가 진행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분의 명예는 중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제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는.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송기현 의원이 김병욱 의원한테 내가 안 그래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는데 김병욱 의원은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더라 라고 지금 반박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은 이 영상 화면 촬영은 안 됐지만 이 이후에 김병욱 의원 편을 들었던 송기현 의원이 본인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김병욱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발언을 정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화를 김병욱 의원이 실제 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박정하 의원님, 네. 김병욱 의원은 가서 뭐 판을 만들어 보자, 그 보좌관 그림을 짜보자, 대표께 보고해서 싹 정리하겠다, 만들어 보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 대화 중에 일부가 있지도 않았던 최지경으로 둔갑해서 대선 전에 보도가 된 판인데 김병욱 의원 당시 TF 단장이었습니다.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 뉴스와. 일단 송기현 의원이 김병욱 의원한테 얘기 들어서 지금 법사위 현장에서 방어해 준 거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라고 방어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장이 있었고 저런 얘기를 했음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녹취록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열린공감TV가 보도도 안 하고 그때 당시 문제가 되고 보도했던 이 허모 기자는 이거 제3자 녹음이다, 제3자 음성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건 그다음에 우리 기억 다 하시는 것처럼 김만배 신앙님 씨가 연관돼 있는 또 다른 또 그 훼손되고 이 조작된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몇 개가 이미 이전에 설계가 돼 있었던 거고 그 설계가 어느 시점 대선 전 어느 시점 적절한 때에 저런 식으로 드러나서 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요. 재밌는 거는 우리 박용진 의원은 저기 현장에 법사위 현장에 있었죠. 같은 시각 우리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저랑 국토위에서 이 국감 질의하고 있었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 통해서 저렇게 해명을 한 걸 몰랐기 때문에 저는 김병욱 의원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아주 국토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시기에 저는 아주 명백하게 관계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왜 그러시나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고 지난주 말씀드린 어떤 것처럼 어쩌면 김병욱 의원도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장치일 수 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이 이 모든 걸 다 설계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김만배 신앙님 씨를 통해서 이런 가짜 조작을 하고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가 아니라 이 김병욱 의원마저도 모르는 그 어떤 이 제3의 세력들이 이 그림을 설계를 하고 김병욱 의원의 그 안에 장치로 쓰였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혹시 모를 마음에서 이제 김병욱 의원의 반론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 당시 이모 씨와 보좌관과 만난 건 맞지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허 기자, 저 기자 나 모르는 기자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보도되는 과정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보좌관이 있지도 않은 최재경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보도가 됐고 그 자리에 이모 씨도 있었는데 그걸 그 보좌관이 의원에게 보고도 안 하고 김병욱 의원이 모를 수가 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좌관이 이와 같은 경천 동지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한다면 중앙지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봐도 사실 정혁준 변호사님 뭐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는 뭐 이제 동지적인 관계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상하 관계는 있죠. 네네. 의원도 나서서 하지 않을 일을 나중에 발각되면 수사받을 수 있는 일을 보좌관이 의원에게 숨기고
할 수 있을까? 뭘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대목에서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김병욱 의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민주당의 당의 특성인가? 물론 박용진 의원은 안 그렇겠지만 잘한 거는 내 공이고 나쁘고 범죄적이고 그런 것들은 다 남 탓이에요. 그것도 남 탓도 뭐 옆에 있는 수평적이거나 아니면 윗사람한테 돌리면 차라리 낫겠는데 다 자기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탓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가 있나. 예컨대 제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승소하면 다 내 탓이고 만약에 제가 패배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제 밑에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 우리 직원 탓입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잠꼬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잠잠서 하는 걸 갖다가 녹음한 게 그게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녹취록은 항상 대화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진 앵커가 인기가 좋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던데 제 친구 중에 김건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김건희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녹취록 딱 뜬 다음에 김건 외자 이름 비슷하니까 생각해봤어요. 누가 그 김진하고 비슷한가. 그랬는데 건이랑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다가 딱 녹취록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그 김진이랑 내가 그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뭐가 틀리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녹취록은 누가 봐도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거짓된 녹취록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이모 씨 그다음에 열린공감TV의 정모 대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갖다가 했는가. 첫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만큼 그 다른 상대당의 그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야 할 만큼 대장동이 지금 재판 진행 막 시작한 대장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 박용진 의원실에 있었던 그 우수한 보좌관 분들 또 비서관 분들 지금도 우수한 보좌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 아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좌관이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 대선판에 가짜 뉴스를 상대 후보를 맡아도하는 가짜 뉴스를 녹취까지 해서 의원님 보좌관이 데리고 있었던 밑에 팀장을 시켜서 기자에게 줬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박용진 의원실에서는?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일을 일단 하진 않을 사람들이고 어느 의원실도 다 비슷할 거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여러 가지 예측과 예단을 가지고서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서 녹취록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건데 가짜 녹취록이 전달됐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의원실 차원에서 벌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TF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의원에게 보고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같이 나눠지는 겁니다만 의원으로서는 모든 걸 의원에게 다 보고하고 진행하진 않고 적어도 4급 보좌관이라든지 5급 선임 비서관 정도는 기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관련된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피감기관들을 만나서 정책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건 상당히 자율적인 영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진 앵커가 저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라고 이제 전제를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범죄 구성이 되기 이전에 어떤 뭐 대통령 선거에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또 뭐 굳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연루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 과정이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 답변을 들어보니 이 정도 규모의 행동은 의원 보고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은데 김병욱 의원은 모른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입장, 반박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당에서는 이게 그냥 김병욱 의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당시 이 캠프가 공모했던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욱 의원의 소위 발언 내용이 제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는 식으로 대화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소위 김만배 등과 관련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거 아니냐.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0년도 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 이름으로 1,150억 대출을 했을 때 부실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대출건이 수사되었는지, 또 그 수사 대상에 조우영 씨, 또 시행사인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선결 문제다. 김형주 의원님,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인데 가짜 뉴스는 생산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작게 한 번, 크게 한 번, 총 2건. 근데 그중에 한 건은 김병욱 의원이 그 가짜 뉴스에 활용된 가짜 녹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것까지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민주당의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대선도 그렇고 각종 선거, 큰 선거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핵심 회의를 하죠. 매일 하기도 하고 뭐 하루에 2번 하기도 하는데, 선거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의제들과 준비된 것들을 올렸을 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정상적으로 하면 저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를 만약 김병욱 의원이 그런 부분을 했다는 전제에서 보고를 제대로 이렇게 녹취를 말하자면 그 조작했다라고 했으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보고할 때 그 얘기는 빼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고만 했다면 해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그거는 검찰이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아주 뭐 성가실 정도의 다양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현재로서 김병욱 의원이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저는 쉽게 저도 용납이 잘 안 되지만, 수긍이 안 된다. 수긍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전체가 동의했다 안 했다는 걸 미뤄 짐작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하나가 다 큰 뉴스군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두 분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바 있죠. 2심 재판 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좀 뜨거운 논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라며 조국은 무죄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냈어요.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편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거 맞냐? 날인한 거 맞습니까? 그러자 조국 전 장관 측은 직접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총장 표창장을 한번 위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번 다시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써준 거예요? 날인한 거 맞아요?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속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치분에 따라 밝힌 것이다라며 증거 채택을 거부해서 조 전 장관이 발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의견서를 낸 건데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건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정화 의원님,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그때 언론에서 수많은 혐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될 일이다, 나쁜 선례다라면서 조 전 장관을 두둔했지만 그 혐의 대부분 정경심시 재판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고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잖아요. 마음의 빚이 많은가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마저도 이렇게 의견서를 회신해서, 그것도 뭐 확인된 걸로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잖아요.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그 작성된 거를 가서 갖다 드리니까 거기 날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빚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빚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현실 재판에 많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사실은 그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는 뭐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재판은 그냥 재판대로 수사와 재판이 좀 진행되기 놔둬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의 뭐 일종의 편 이걸 들은 거 보면 정말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지난 정부가 그렇게 힘들었었던 거고 정권이 바뀌는데 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하던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참 말을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왜 저렇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민정수석 재직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뭐 저기 인척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뭐 집을 파는 거 뭐 아니면 특별 감찰관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그 과정에 조국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이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있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납득은 안 됩니다. 납득 안 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전직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 조국은 무죄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 판사 검사는 부담되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검사 판사 부담 줘도 되는 건지. 두 번째는 흥미로운 대목이 검찰이 이거 직접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해서 직접 날인한 거 맞냐? 이 말 속뜻은 혹시 조국 측이 뭐 이것도 뭐 위조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다 쓴 다음에 가지고 내려갔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냈거나 해가지고 사인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뭐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 당사자만 아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기에선 조국 전 장관이 아니고요. 조국 전 수석이에요. 그렇죠. 그 짐이 있다고 해도 무지무지하게 부적절한 행위이다. 처신이다. 왜냐하면 유재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재판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처신이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나왔잖아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또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 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범죄자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누굽니까? 수석이잖아요. 그냥 수석입니까? 비서관이란 뜻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비서에 대해서 비서가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 사람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식의 시그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냐면 그러면 혹시 조국 전 수석의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또 뭐 지시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아니고 본인 재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적어도 아니면 보고받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지시까지는 몰라도 보고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다 자초하는 일인데 왜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을까?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이런 불똥을 스스로 이렇게 자취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이 급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SNS에 검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이냐? 문 대통령의 품성과 업무 스타일을 조금이라고 안다면 황당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뭐 기분 나빠할 법도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근데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위조한 전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궁금한 건 유재수 비위는 유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지금 감싸려는 의혹은 이미 비위가 있는 유재수를 당시 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못하게 중단시켰느냐. 이건 직권남용이다. 라는 유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결정 권한인 수석에게 있다라고 두둔을 해버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 전체의 기조가 내 식구한테는 그냥 관대한 그리고도 오케이 뭐 이런 걸 다시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의 의견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런 의견서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법관이나 검찰이 보는 관점은 프로토콜상, 법제상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고 법적 해석이 어떤가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렇다라고 의견 낸다고 그것이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했다는 건가요? 대통령이 이건 이 사람이 하는 거다. 그건 우리나라 정부가 뭐 마을 이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정말 제가 무식해서 드리는 소리인데 왜 저런 의견서를 판사한테 내지 않고 검찰한테 내죠? 나는 그런 부분도 판사에서 낸 걸 검찰이 저렇게 얘기한 건지 부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검찰도 사실은 오버한 거예요. 그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굳이 부동의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조국 전 장을 한 번 더 뭐 경상도 말로 보면 우사주기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사주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롱하듯이 한방 매기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과잉이다 그렇게 보고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만 마치 조국 전 장관이 검찰한테 저걸 바보처럼 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네. 재판부에 낸 건데. 네, 그렇지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으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중에 설사 전직 대통령이 써줬다 하더라도 저게 무슨 뭐 쓸모가 있겠냐라는 대목이 상당히 흥미롭군요. 두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기현 대표인데 강서 선거 이후에 뭐 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일도 많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지난 15일 긴급 의총 때 내가 용산에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항변한 대목이 오늘 취재됐습니다. 용산에 할 소리 하라.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자. 나 개인의 입지 세우려 했다면 공개석상에서 비판했을 것이다. 물밑에서 김행 부적절하다고 내가 의견 전달했다라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김행 사퇴, 산자부 장관 교체, 당 홍보본부장 임명 문제를 거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대단한 반대였냐. 친윤계가 김 대표 재신임하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이다. 일부 비윤계에서 일부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날까지 웃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것,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등을 두고 탈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의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안 바뀌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 당이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겠느냐. 특히 이번에 사무총장, 부총장을 보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하는 총장,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 갑자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 돌연 눈물을 흘린 것 등등 이런 비윤, 유승민, 이준석계가 탈당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요즘 뭐 강서 선거 이후에 유승민, 뭐 허은하,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이 소위 유승민계가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일부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맞는 말이다 이런 당내 지적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맞는 말이긴 한데 탈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어제 뭐 일련의 쭉 발언들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명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요. 글쎄 지금 당이 어렵고 내용을 겪고 몸살 엄청나게 세게 앓고 있는 이때 저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서 당을 다시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준석 그다음에 이게 유승민 대표 다 해봤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새로운 당을 새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지켜보면 바뀌지. 뭐 선거 엊그제 끝나서 의총 엊그제 끝났는데 당장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안에서
본인도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지금 상주인데 상주가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어요. 보도들을 보면.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는 김기현 지도부 뭐 이런 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는 인물은 바로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났던 그 자리에 호스트 역할을 한 소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통합의 기재,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어제 보면요, 뭐 총출동했어요.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여당 총출동을 해서 만났는데 저 자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인데 안 그래도 정치권에선 김형주 의원님, 네.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전 대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 내년 선거판에 여당으로 와서 뭐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뭐 선대위원장 등의 리더십 키를 쥐고 굉장히 어떤 중도와 보수와의 어떤 탕평 인사, 새로운 인물의 영입하면 이제 중도권의 인사들 표심을 좀 많이 잡는데 영향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김한길 전 대표는 또 김용주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예, 잘 맞습니까? 그 설? 그러니까 뭐 우선은 그 설의 근거가 된 배경이 최근에 저도 뭐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설입니다. 대통령하고 독대를 가장 많이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그렇죠. 듭니다. 그만큼 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같이 겪어봤습니다마는 김한길 위원장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그립감이 셉니다. 세죠. 만약 당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세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장악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총선이라고 하는 큰 잡음이 안 난다 있어서는 이거죠. 예, 큰 장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굉장히 그 M&A와 어떤 네. 파격적인 인재 영입 이런 걸 네. 김한길 그리고 위원장이 또 잘하잖아요. 뭐 문화적인 그런 부분도 문화부 장관도 하셨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또 탕평 인사 그런 것도 새로운 인재 영입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당을 김기현 대표가 하는 것을 보고 12월까지 가서 판단할 겁니다. 네. 비대위원장을 맡길 건지 아니면 공관위원장을 맡길 건지 아니면 신당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길 건지 도저히 이 당이 안 변한다고 하면 또 인기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그러한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면서 울고 때를 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시각과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회초리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본인이 뭔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비집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불과 그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좀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말 충정 어린 조언을 하고 싶다면 당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막 정부를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그런 가벼운 모습 보여줄 게 아니라 전직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좀 무게감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당과 정부를 향한 애정이 있다는 걸 인정을 받으면서 당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인도적 재앙의 덫, 바이든 군수령. 우리 합참이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 전술을 분석해봤는데 이게 북한 도발에 실제 쓰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모습, 이미 북한이 우리나라 청와대를 모의 침공하는 훈련을 통해 공개됐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와 전술에 대해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방 122 한글 표기된 방사포탄이 발견됐다. 이거 북한 무기라는 거죠. 북한 연루 증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패러글라이딩 침투는 청와대 타격 훈련 때 북한이 이미 선보였던 기술이라 북한이 직접 전수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하마스처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분석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마스가 본인들이 인질로 잡은 여성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 한번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אני רק מבקשת שיחזירו אותי הביתה כמה שיותר מהר, למשפחה שלי, להורים שלי, לאחים שלי. בבקשה תוציאו אותנו מפה כמה שיותר מהר. בבקשה. תודה. נפצעתי קשה מאוד ביד, לקחו אותי לעזה, ניתחו אותי ביד פה בבית חולים 3 שעות, דואגים לי, מטפלים בי, נותנים לי תרופות, הכל בסדר. من المحتجزين من جنسيات مختلفة تم جلبهم أثناء المعركة وفي حينها لم تكن هناك فرصة للتحقق من هوياتهم. All the family and all the people in Israel, and we're waiting for you. We love you. We're waiting for you. We're gonna do anything to bring you home. Bring you back home. 여성과 아이들,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건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하마스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변명은 군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침투 당시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끌고 왔다라는 건데 수차례 무고한 이스라엘 국민이다라는 것을 인질들 스스로가 밝혔던데도 납치하고 끌고 가는 장면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쉽게 보내지 못하는 것도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인질들 걱정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또 이란의 어떤 그 대대적인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나 또 다른 나라도 이란과의 동맹을 밝히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장면도 하마스조차도 이제 여론전, 심리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네.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전투를 벌여졌을 때 물론 뭐 둘 다 비극이죠. 뭐 민간인이 다 죽는다는 부분에서 인질도 참혹하게 사살될 것이고 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참혹하게 사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철저하게 뭐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인질을 손님 모시듯이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심리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 내전 때, 지금보다 한참 전의 일인데 레바논 내전 때 팔레스타인 극단 무장 세력들이 인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의 전례를 보면 좀 하마스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도착 후에 회담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확전 양상에는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한 보복이랄지 이란의 개입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와서 오늘 김진의 더 라방으로 오늘 못다한 뜨거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구독자님들만 볼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오늘 돌직구쇼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 뜨겁고 시원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라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의원과 또 김영주 의원 두 분 모시고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